봅시다. 1891년 제2차 인터내셔널 노동자 대회가 브뤼셀에서 열렸으며 부르주아 정당이 지배에 반대하는 노력을 결집하고 노동자가 정치 권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이 권리를 임금노예제로부터 해방을 이룩하기 위해 이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1893년 제3차 사회주의 노동자 대회가 쥐리히에서 열렸으며 사회주의 운동이 정치 권력 장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동자 계급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회는 노동조합이 전국 연합체를 모든 나라에서 결성하고 산업별 국제노동조합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그럼 제1 인터내셔널과 제2 인터내셔널의 차이점. 제1 인터내셔널에서는 이게 노조와 당이 구분이 안 됐어요. 구분이 안 되고, 그죠? 구분이 안 되고 같이 통합되어 있었어. 근데 제2 인터내셔널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더 발전해서 이제 노조와 당이 독립회의에 따로따로 독립돼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각 나라에서 당과 노조가 있었고 또 세계적 차원에 국제 차원에서도 당과 노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조에서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민주노총 한국에는 민주노총 있죠. 이런 것처럼 국제적 차원에서 총연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산업별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국제적 차원에서 총연맹이 있고 국제금속연맹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국제 자동차 연맹 이렇게 그래서 산업별 국제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했으니까 발전한 거죠. 제1 인터내셔널보다 제2 인터내셔널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었다. 제2 인터내셔널의 발전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함계람 동지 이거 띄울 수 있어요? 네. 네, 봅시다. 자, 1896년 제4차 인터내셔널 사회주의 노동자 및 노동조합 대회가 런던에서 열렸다. 대회는 인터내셔널의 회원 자격을 자본주의 소유와 생산을 사회주의 소유와 생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입법 및 의회 활동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하나로 인정하는 조직과 비록 정치투쟁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지만 입법과 의회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천명하는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회는 예. 더 읽어요? 예. 대회는 이후 이 결정에 따라 아나키즘 단체의 가입을 제안했다. 대회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강조하면서 노동자 계급은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투쟁수단을 이용해야 하고 이 경우 의회 전술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결의했다. 여기서 이제 무정부주의자들과 다른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조직이 들어가야 된다. 사회주의 조직만이 이 자격이 있다고. 두 번째는 대중투쟁과 의회투쟁 모두를 해야 한다. 대중투쟁만 하면 안 되고 의회투쟁만 두 개를 모두를 해야 한다는 거. 모두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무정부주의는 뭐예요?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나 정당, 의회를 부정하죠? 의회투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의회투쟁을 안 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은 제2 인터내셔널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들을 축출한 거예요. 무정부주의자들과 관계인데 무정부주의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건 똑같아요. 무정부주의가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그런데 반대하는데 첫 번째는 방법이 틀려. 방법은 뭐냐면 대중투쟁만 인정해. 의회투쟁은 부정해요. 대중투쟁만 인정. 그 다음에 혁명 후에
중앙집권적인 혁명정부죠?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죠? PT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걸, 반대해.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시 자본주의 반대하는 건 똑같은데, 의회투쟁을 부정하고 혁명 후에 중앙집권적인 혁명정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니네는 우리가 연대는 하지만 같이 조직은 못하겠다고 제2 인터내셔널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나오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조직은 없나요? 지금 그런 조직은 없어요? 무정부주의자? 예. 무정부주의자들이 뭐 있지 그렇지만 뭐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커다란 조직들은 없지. 근데 무정부주의자 경향은 다 있지. 무정부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나서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정부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국가를 바로 없애자고 그래. 국가를 폐지하자. 혁명이 되자마자. 그런데 어떻게 반혁명 세력들이 있는데 국가를 폐지해서 반혁명 세력들이 혁명을 뒤집어 엎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국가를 폐지해서 상비군도 폐지하고 하면은 반혁명 세력들이 혁명을 전복하고 다시 차지하죠. 그래서 실제 사회주의 혁명을 해보니까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파산됐어, 파산. 말이 안 되잖아. 혁명했는데 혁명 국가를 세우지 말재. 그러면 뭐 혁명에 반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혁명을 했어. 사회주의 정권이 생겼어. 그러면은 일본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그리고 우파들도 가만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혁명 정부를 타도하려고 그러죠. 근데 무정부주의자들은 야 그래도 저 정부 세우면 안 돼. 군대를 만들면 안 돼. 그냥 민중투쟁으로만 대항해.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 혁명 이후에 말이 안 된다는 게 검증이 돼서 그들은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파산했고 개인적으로 남아있어. 자유주의적 경향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무정부주의자들 많아요. 되게 과격해. 자본주의도 반대하고 되게 과격해. 근데 비조직적이야. 정당도 부정하고, 프레타 독재도 부정하고, 막스도 잘못했다, 스탈린도 잘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만 남아있지, 사상 조직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왜? 역사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창률 동조 읽어야 될 차례 같은데요. 짧게, 짧지만 중요한 부분. 1900년 제5차 인터내셔널 노동자 대회가 파리에서 열렸으며 프랑스 계드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철폐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 수단으로서 세계 규모의 총파업을 제안했으나 각국 대표들은 총파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이 제안은 부결되었다. 네. 그래서 프랑스의 계드주의자들은 뭐냐면 노동조합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이야.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우리 이창률 동지가 노조에서 실제 있으니까 이창률 동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창률 동지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진짜 총파업 했어. 자, 민주노총이 정말 모든 120만 조합원이 한날 1시간에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했어. 정말 제대로 된 총파업을 했어. 그럼 세상이 바꿔져요?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의미는 있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 총파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멈출 수는 있죠. 네네.
예, 세상을 멈출 수 있어. 혼란에 빠뜨릴 수는 있어. 혼란에, 그죠? 네. 민주노총이 총파업하면 일대 혼란이야. 막 난장판이 될 거야. 혼란에 빠져.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나서 그죠? 그래서 노동자가 정권을 잡아야 되죠. 근데 총파업으로 노동자가 어떻게 정권을 잡아? 노동자들이 파업만 할 줄 알지 없잖아. 정치부대가 있어야 되죠? 정치부대.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노동자 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노동자 무력. 근데 지금도 세상으로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구호 외치는 내가 가끔 그런 구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개도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912년에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민주노총 하듯이 진짜 가짜 말고 진짜 총파업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됐겠어? 총파업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 어떻게 됐겠어? 프랑스가. 프랑스가 멈췄겠죠. 대혼란에 빠졌겠죠. 네. 장난 아니야. 나라가 멈췄어 정말. 총파업은 나라가 제대로 하면 멈춰요. 지하철, 철도, 비행기 모든 거 다 우리 조합원들이 다 해봐. 다 멈췄다. 대혼란에 빠졌단 말이야. 근데 혼란에 빠졌는데 혼란에 빠지니까 어떻게 하겠어?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 국가가 군대를 동원하겠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해가지고 말 안 듣는 놈은 잡아가고 말 듣는 놈은 가서 직장에 돌아가가지고 하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노조가 괴멸이 돼. 총연맹이 괴멸이 된다고. 그때부터 깨달아. 총파업으로는 세상을 멈출 수 있지만 세상을 바꿀 수가 없구나. 노동자 정치부대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거를 인터내셔널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이걸 토의를 했는데 반대야. 반대. 부결됐다는 거예요. 부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좋게 선해 좋게 해석하면은 세상을 바꾸려면은 총파업으로 부족하고 그죠? 정치부대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총파업까지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쁘게 해석하면은 총파업으로 정권을 잡지 못하고 기득권을 상실하죠. 기득권을 상실하고 깜빡만 가. 그죠? 민주노총 총파업 한다고 봐 진짜 하지도 않지만 안 하면 총파업 제대로 하려면은 철도, 전철, 버스, 택시 다 모여가지고 같은 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혼란에 빠질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 잡아가겠죠. 계엄령 내려가지고 그래서 야 그런 걸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부결됐어 부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독일에서 이런 총파업은 예외적으로 총파업은 어떤 상황에 첫 번째 부르주아 민주주의 일반 민주주의를 부정할 때 노조와 정당을 해산할 때 그죠? 그럼 우린 이럴 때는 어때요? 국가가 정당과 노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노조가 정당이 앉아서 당할 수는 없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혁명적 시기가 있는 거예요. 혁명적 시기. 그죠? 혁명적 시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 노조와 상관없이. 그때 들고 일어난다는 거지. 이런 거겠죠? 어떤 거냐면 우리 저번에 박근혜 때 있었죠. 박근혜 때 있었고 이번 윤석열 때도 있었 이런 거지. 어떤 거냐면 윤석열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죠. 근데 윤석열이 거기에 불복종하고 비상계엄을 내리는 거야. 비상계엄을 내려서 자기 친위부대, 그죠? 친위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진입해가지고 저기 시위하는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체포, 그죠? 그 다음에 총으로 쏴, 광주처럼, 그죠? 발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뭐 이제 죽기 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너 죽고 나 죽고로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길거리에 다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 물론 민주노총 조합원이 다 나가진 않겠지만 이거 더 이상 참 이런 특별한 시기에만 총파업이 가능하다는 거야. 일상적인 건 총파업은
뻥파업이라는 거죠. 상징적이라는 거, 상징적. 그죠? 간부들 파업. 민주노총 많이 하죠. 간부 파업, 2시간 파업, 3시간 파업, 이런 식. 이미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하는 것들이 국제 노동운동이나 국제 사회주의 운동에서 이미 다 결론이 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또 함께남 동기 차이인 것 같은데. 한편 프랑스에서 1895년에 일어난 드레피시 사건으로 1898년 선거가 치러졌고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공화파는 왈덱 루소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 내각에 사회주의자 알랭상드르 밀레랑이 상공 장관으로 들어갔다. 밀레랑 옹호 진영은 입각이 기존 체제 내에서 부분적인 개량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레스는 새로운 전술의 모범, 부르주아지에 대한 정치적 탈취를 평가했다. 이에 반해 게드는 당의 목표를 희석시키고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5차 대회에서 인터내셔널 가입정당이 사회주의자의 민주주의 정당의 내각 참여에 대해 승인만 한다면 일시적이며 외회적인 것으로 승인될 수 있다는 카우츠키 타협안이 채택되었다. 네, 이거 우리가 아주 밀접한 거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소위 연립정부에 관한 거예요. 먼저 배경을 설명해 줄게. 프랑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박근혜와 윤석열 같은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와, 파쇼, 반파쇼, 대항해서 민주대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생긴 거예요. 민주대연합. 그래서 연립정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긴 거. 드레푸스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 드레푸스 장교를 간첩으로 몰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파시스트 우익들이 총 단결을 한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란으로 반파쇼, 반보수연합, 민주대연합이 돼가지고 민주대연합으로 선거에서 대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연립정권을 만들어야 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 한 명이 이 연립장관으로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연립정부를 한 거야. 그래서 한국으로 칩시다. 그래서, 우리를 심상정이 노동부 장관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난리 나죠, 이제. 찬반이 나고 막 난리 나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은, 야, 민주대연합 해가지고 일정 부분 개량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반대파들은, 야, 이게 노동자들의 대표자가 보수정당에 들어가면 안 된다.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노동자들한테 진보정당을 찍어달라. 노동자들이 보수정당 찍어도 우리 할 말 없게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그래서 인터내셔널에서 이 안건이 논쟁이 된 거예요. 네,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돼서 답을 못 냈어요. 절충안을 냈어. 절충안. 원칙적으로 사회주의자는 민주대연합 연립정부에 들어가면 안 된다. 갈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애외적으로, 그죠? 애외적으로는 당적 승인하에, 당에서 전당적인 토론을 한 거야. 전당적인 토론을 해서 승인을 하면 갈 수 있다, 이거야. 왜냐면, 왜 이러면 실제로 간 사람, 밀레랑은 전당적인 승인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판단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전당적인 승인을 한다. 그러니까 전당적인 승인 없이 개인으로 가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제명시켜버리겠다는 거야. 제명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심상정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부 장관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심상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려면 진보정당보다 민주당이 좋으니까 민주당 당적으로 나왔겠죠. 바로 프랑스에 똑같은 일이 생겼어. 사회주의자인데 사회주의자로 당선돼가지고 연립정부에 들어갔는데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적이 공화주의자, 온건 공화주의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죠? 변절을 했다는 거지. 이런 일이 생기면서 엄청난 논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런 논쟁이 많죠. 지금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아주 재밌는 있죠. 여러분 최혁진 사건 아시죠? 최근에 최혁진이라는 사람은 원주의 생협의 아주 원조적인 사람이에요. 생협의 원조적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사회당도 했다가 그 다음에 민주당도 해서 청와대도 들어가가지고 이랬다가 기본소득당에서 이 공모를 했을 때 비례대로 돼가지고 민주당과 그죠? 위성정당이죠? 위성정당에서 비례 후보가 됐어. 그래서 약속이 뭐냐면 비례가 되면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이번에 비례가 됐는데 기본소득당하고 안 가고 민주당으로 남는다고 그랬죠? 이게 다 아는 얘기죠? 네, 민주당으로 남는다 그랬어. 그래서 기본소득당에서 제명해달라 그랬죠? 결국은 민주당이 제명 안 하려다가 이 사람은 나는 민주당 남아서 민주당에 충성하겠다는데 기본소득당이 하도 주장하니까 국회의원은 시켜준 다음에 제명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연립정부를 해서 그 보수주의 진보 사회주의자가 보수주의 정권의 연립정부로 들어가면 10중 8구 변절한다. 왜? 쉽게 출세할 수 있잖아. 힘들게 살 필요가 없거든. 쉽게 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죠? 개인적 참여는 절대 불가. 제명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적인 논의는 예외적으로.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봅시다. 첫 번째,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는 장관은 비서야, 장관은 비서. 어? 재량권이 없어. 심상정이 노동부 장관 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재량권이 하나도 없어.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에서는 연립정부라는 게 의미가 없다. 장관 해봤자 아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김종필이 그랬죠, 옛날에. 김대중 때 김종필 총리 했잖아요. 아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이 총리 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져서 김종필? 그래서 자민련이 몰락했잖아요. 왜냐면 연립정부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대통령제에서는. 내각제에서는 달라. 내각제는 어떠냐면은 의회 과반수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권당이 과반수가 안 돼. 예를 들어서 300석인데 145석밖에 안 되는 거야. 사회주의 당이 10석을 가지고 있어. 그 나중에 다른 극우파가 나머지 140석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의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집권당이 민주당이 극우파랑 연립정부 할 수 없으니까 사회주의 정당하고 연립정부를 하겠죠. 이렇게 연립정부를 한단 말이야. 내각제에서는 다른 게 사회주의 당이 집권당한테 요구를 해. 딱 이게 요구. 그 요구를 안 받아주나? 그러면은 연립정부에서 철수하면 과반수 미만이 되면서 집권당이 어떻게 돼요? 집권당이 몰락해, 붕괴돼.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제에서는 연립정부를 했을 때 이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근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석이 작다 하더라도
이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립정부에서 철수하면 집권당이 몰락한다. 그래서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정책을 관철할 수 있어요. 결론.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각제에서 연립정부는 가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립정부 논의는 무의미한 거예요. 의원 내각제라면 논의를 할 수 있어.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좀 10분 쉬었다 합시다.